먼지 쌓인 폐전당포. 주인 없는 검은 사발에서 어찌하여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고기 냄새가 유혹합니까? 그 끈적한 국물을 한 방울이라도 혀에 댄 순간 당신은 참을 수 없는 허기를 느낄 것입니다. 자, 최고의 술안주가 필요하시겠군요. 그런데 손님, 왜 식칼을 든 손으로 본인의 팔뚝을 겨누고 계십니까? 뼈가 드러나도록 살점을 도려내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그 식욕. 당신이 지금 씹고 있는 것은 누구의 살입니까?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을 두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늘 뽀얀 안개가 강물처럼 흐르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겨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마을을 안개 속에 그림자가 없는 곳이라 하여 무영리라고 불렀습니다.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탓에 초저녁부터 어둑한 기운이 감돌고 밤이면 부엉이 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순박하고 부지런하여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집신을 삼으며 조용히 살아갔지만, 마을 끄트머리 숲과 맞닿은 곳에 있는 낡은 기와집 한 채만큼은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피해 다니곤 했습니다. 그 기와집은 오래전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누군가 문을 열었던 전당포였는데, 주인이 밤중에 호련히 사라진 뒤로는 수십 년째 텅 빈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기와 틈새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지붕을 덮을 지경이었고, 칠이 벗겨진 대문은 바람이 불 때마다 귀신이 우는 듯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어 마을 아이들도 그 앞을 지날 때면 숨을 죽이고 달아나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 전당포 주인이 굶주린 사람들의 가재 도구를 헐값에 후려치고 악착같이 재물을 모으다가 천벌을 받았다고도 하고, 혹은 기이한 물건을 잘못 들여와 화를 입었다고도 했으나 진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흉흉한 소문만이 무성한 폐가로 남아 마을의 흉터처럼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며 겨울 채비를 서두르던 무렵에 마을로 젊은 선비 정진이 찾아들었습니다. 정진은 비록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선비였으나 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마음이 대쪽같이 올고다 주위의 칭송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에 뜻을 두기보다는 시골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소박하게 살기를 원했고,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다가 연고가 없는 이곳 무영리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촌장님은 학식 있는 젊은이가 마을에 정착하겠다는 말에 몹시 기뻐하면서도 마땅히 내어줄 집이 없어 난감해하다가 조심스럽게 마을 끄트머리에 버려진 전당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촌장님은 전당포터가 새다는 소문을 걱정했지만, 정진은 오히려 빙그레 웃으며 사람이 살지 않아 낡았을 뿐 쓸고 닦으면 훌륭한 배움터가 될 것이라며 흔쾌히 그곳을 쓰겠다고 나섰습니다. 귀신이나 저주 같은 헛된 소문보다는 당장 아이들이 비바람을 피하며 글을 읽을 공간이 더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정진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빗자루와 걸레를 챙겨 낡은 전당포로 향했는데, 막상 대문 앞에 서니 서늘한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헛기침을 한번 크게 내뱉어 마음을 다잡고 굳게 닫혀있던 대문을 힘껏 밀어젖혔습니다. 마당에는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여기저기 거미줄이 쳐진 모습이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습니다. 정진은 부지런히 마당을 쓸고 작은 창호지를 뜯어내며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집안 깊숙한 곳에서 묘한 한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날씨가 추워서 느껴지는 추위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 어두운 구석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끈적하고 불길한 시선이 느껴지는 한기였습니다. 정진은 등 뒤가 서늘해질 때마다 일부러 큰 소리로 천자문을 외우며 묵묵히 청소를 이어나갔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마당 깊숙이 들어올 무렵 정진은 가장 안쪽에 위치한 창고방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전당포 주인이 귀중한 담보물을 보관하던 곳인 듯 두꺼운 나무 문에 무거운 자물쇠가 걸려 있었으나 세월의 녹이 슬어 돌멩이로 내리치자 툭 하고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삐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섞여 알 수 없는 비릿하고도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방 안은 어두컴컴하여 잘 보이지 않았지만 벽면을 가득 채운 선반 위에는 주인을 잃은 물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정진은 호롱불을 켜들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는데 길그릇, 비단, 옷감, 낡은 곰방대 등 가난한 이들이 눈물을 머금고 맡겼을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물건들에 서려 있을 누군가의 한숨과 눈물을 생각하며 잠시 숙연한 마음으로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방 가장 깊숙한 곳,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구석진 선반 위에 홀로 놓여 있는 기이한 물체 하나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른 물건들은 모두 먼지가 하얗게 앉아 있었지만 유독 그 물건만은 금방 닦아놓은 듯 먼지 하나 없이 매끄러운 광택을 뽐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투박하게 빚어진 검은색 사기 그릇이었는데 일반적인 밥그릇보다는 조금 크고 국그릇보다는 깊은 독특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릇의 표면은 유약을 바른 듯 반질반질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깊은 캣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검붉은 빛이 감돌아 기분이 묘해지는 물건이었습니다. 정진이 홀린 듯 손을 뻗어 그릇을 들어올리자 묵직한 무게감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고 동시에 그릇 안에서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빈 그릇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정진은 호롱불을 그릇 가까이 대고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에는 맑은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닌 끈적하고 검은 액체가 반쯤 차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밀폐된 방 안에 방치되었으니 말라버렸어야 마땅한데도 액체는 마치 방금 따른 것처럼 생생하게 윤기를 머금고 찰랑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문을 열었을 때 맡았던 미미한 향기가 폭발하듯 강렬하게 피어올라 정진의 코와 뇌를 마비시킬 듯이 자극했습니다. 그것은 갓 지은 쌀밥의 구수한 냄새 같기도 하고 숯불에 잘 구운 고기 냄새 같기도 했으며 한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달콤한 꿀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평소 식탐이라고는 없던 정진이었지만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뱃속이 요동치며 입안 가득 침이 고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끼니를 챙기지 못해 허기진 상태였던 탓도 있었겠지만 이 식욕은 단순히 배고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 밑바닥을 긁어내는 듯한 원초적이고 강렬한 갈망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셔야 한다. 이것을 삼키면 세상 모든 시름이 사라지고 배가 부를 것이다 라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이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진의 손이 저절로 입술을 향해 그릇을 가져가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몽롱하게 풀려 그릇 속의 검은 액체만을 응시했습니다. 그릇의 차가운 테두리가 입술에 닿으려던 찰나 창밖에서 불어온 거센 바람이 문을 쾅 하고 닫는 소리에 정진은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황급히 그릇을 입에서 떼어냈고 자신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울렸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체도 알 수 없는 수십 년 된 폐가에서 나온 썩은 물일지도 모르는 것을 마시려 했다니 선비로서의 채통은커녕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다시 선반 위에 올려놓으려 했지만 그릇은 손바닥에 찰싹 달라붙은 듯 쉽게 떨어지지 않았고 그 달콤한 냄새는 더욱 집요하게 그의 코를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사 물건이 아니다. 정진은 직감적으로 이 그릇이 위험한 물건임을 깨달았습니다. 보통의 음식이나 술에서 나는 향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을 끄집어내는 요사스러운 향기였습니다. 그는 옷자락으로 코를 막고 숨을 참으며 있는 힘을 다해 그릇을 선반 구석으로 밀어넣고는 뒷걸음질 쳐서 창고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마당으로 나오니 어느새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자 그제야 머릿속을 맴돌던 달콤한 향기가 조금씩 흩어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입안에는 알 수 없는 단맛이 감돌아 계속해서 침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정진은 서둘러 짐을 챙겨 전당포를 빠져나왔지만 등 뒤에서 그 검은 그릇이 자기를 부르는 듯한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대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우는 그의 손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어둠이 마치 혀를 날름거리는 뱀처럼 보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정진은 맹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며 입안에 남은 잔향을 씻어내려 했었지만 헛된 노력이었습니다.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아도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는 그 검은 그릇의 형상이 아른거렸고 귓가에는 찰랑거리는 액체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한 모금만 마셔볼걸, 딱 한 모금만이라는 유혹의 목소리가 들끓었습니다. 정진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를 깨웠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오랫동안 굶주려 있던 무언가의 입 혹은 뱃속과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진은 쬐탄 눈으로 일어나 마을 우물가로 향했는데 밤새 내린 서리로 마을은 하얗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우물가에는 마을 아낙네들이 모여 아침거리를 씻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정진이 다가가자 모두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 안색이 어찌 그리 파리합니까? 혹 그 흉가에서 무슨 병고라도 당하신 건 아니죠?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정진은 애써 웃으며 별일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낙네들 사이에서는 이미 간밤에 전당포 쪽에서 푸르스름한 불빛이 돌았다거나 괴이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마을까지 내려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정진은 그 소문이 자신이 발견한 그릇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다시 전당포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시 그 향기를 맡고 싶다는 끔찍한 호기심이 고개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대로 도망친다면 평생 그 그릇의 망령에 시달릴 것만 같았습니다. 정진은 마음을 굳게 먹고 마을 어귀를 지나 다시 그 안개 낀 숲길로 문제의 전당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전당포에 도착한 정진은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기 전에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보지 못했던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당포 담벼락 밑에 죽은 새들과 벌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려 담장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힘이 빠져 죽은 것처럼 그들의 머리는 하나같이 전당포 안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릇이 뿜어내는 기운은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유혹하고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어제보다 더욱 짙은 냄새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창고 방 안에서만 났던 냄새가 하룻밤 사이에 문틈을 뚫고 나와 마당까지 점령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냄새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 냄새를 넘어 맞는 이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정도로 농염하고 자극적이었습니다. 정진은 옷소매로 코와 입을 단단히 틀어막고 창고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안에 있는 그릇을 어떻게든 처리하지 않으면 이 마을 전체가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인기척을 내며 다가왔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이웃 마을에서 꽤나 이름난 장사꾼인 만석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전당포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평소에도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는데 주저함이 없는 위인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킁킁거리는 코를 벌름거리며 정진에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선비 양반,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요? 내 살다 이렇게 기가 막힌 냄새는 처음 맡아보네. 혹시 이 안에 천알미 보물이라도 숨겨둔 게요? 만석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번들거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침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정진은 만석의 등장을 경계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서당을 열기 위해 정리 중인 곳이니 외부인은 출입을 삼가 주십시오. 그리고 이 냄새는 오래된 젓갈 항아리가 깨져서 나는 악취일 뿐입니다. 정진은 황급히 둘러댔지만 만석은 코웃음을 치며 막무가내로 마당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선비 양반이 거짓말을 다 하네. 이게 어딜 봐서 썩은 젓갈 냄새요? 이건 임금님 수라상에나 올라갈 법한 귀한 음식 냄새인데 내 코는 못 속이니 썩 비키시오. 내 직접 확인해봐야겠소. 만석은 정진을 밀치고 창고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정진이 만석을 말리려던 찰나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마른 하늘에 천둥이 치듯 콱광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전당포 지붕 위로 검은 까마귀 떼가 몰려들어 흉측한 울음소리를 내며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도 그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거렸지만 냄새에 대한 집착은 공포를 넘어선 듯했습니다. 귀신이 나오든 도깨비가 나오든 저 안에 있는 걸 맛보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 만석이 소리치며 창고 문고리를 잡는 순간 정진은 다급하게 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안 됩니다. 저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정진의 절박한 외침이 공허한 마당에 메아리 쳤습니다.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창고 안에서는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고 마치 누군가 안에서 문을 긁어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까지 겹쳐 들렸습니다. 그릇 안에 담긴 검은 액체가 끓어오르며 굶주린 짐승처럼 밖으로 나오려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을 정진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전당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탐욕을 먹이로 삼아 깨어나려는 거대한 괴물의 입속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진은 만석을 필사적으로 막아서며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식은땀을 흘리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분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굽은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삼신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멀리서도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평소에 인자한 표정은 사라지고 엄격하고 서리빨 같은 눈빛으로 전당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등장에 까마귀 떼가 잠시 주춤하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고 흥분해서 날뛰던 만석도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네 이놈들, 산 사람의 입으로 들어갈 것이 있고 죽은 귀신이 탐할 것이 따로 있거늘 어찌하여 금기를 건드리려 하느냐. 할머니의 꾸짖음이 쩌렁쩌렁하게 울리며 일부의 막이 내립니다. 삼신 할머니의 호통 소리가 안개 낀 산골짜기에 메아리치자 전당포 지붕 위를 맴돌던 까마귀 떼가 검은 구름처럼 흩어져 날아갔고 기세등등하게 날뛰던 만석조차 그 서슬퍼런 기운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서셨는데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마치 땅을 울리는 듯 묵직하게 느껴졌고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을 뛰어넘는 위험이 서려 있어 감히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쏘아보는 눈빛으로 만석을 노려보며 혀를 차는 소리와 함께 참해 돈 냄새는 귀신같이 맡는 놈이 어찌 죽을 냄새는 맡지 못하는고 하시며 혀를 차셨습니다. 만석은 억울한 듯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마을의 수호신이나 다름없는 할머니의 말씀이라 감히 대꾸하지 못하고 헛기침만 해댈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시선을 돌려 정진을 바라보셨는데 그 눈빛은 방금 전의 매서움과는 달리 깊은 연민과 근심이 담겨 있어 정진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선비, 자네가 이곳에 묵은 때를 벗겨내려 한 뜻은 가상하나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깨우고 말았네. 저 창고 안에 있는 것은 사람이 빚은 그릇이 아니라 원한과 굶주림이 뭉쳐서 만들어진 저주덩어리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공포는 전당포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깊게 뼛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그릇 안에 든 검은 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 달콤한 향기는 또 무엇이고요? 할머니는 전당포 마루 끝에 걸터 앉으시며 먼 산을 바라보듯 아득한 눈빛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닐세.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 끔찍한 기근이 들었을 때 굶어 죽은 이들의 피눈물과 살고자 했던 처절한 욕망이 뒤섞여 만들어진 허기 그 자체지. 산 사람의 눈에는 맛있는 음식으로 보이고 코에는 천하일미의 향으로 느껴지겠지만 한번 입을 대면 영혼까지 먹혀버리고 마는 독약보다 더한 것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정진은 등골이 오싹해졌고 만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지만 여전히 코끝을 맴도는 그 향기에 홀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다시 한번 경고하셨습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그릇 안의 것을 탐하지 말게. 그리고 해가 지면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이지 마라. 만석은 할머니의 으름장에 못 이겨 투덜거리며 전당포를 빠져나갔지만 대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아쉬운 듯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놓친 먹잇감에 대한 미련이 더 크게 남아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먹이를 앞에 둔 굶주린 늑대의 형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만석이 사라지자 전당포 마당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고 할머니는 정진에게 부적이라도 써붙이듯 당부의 말씀을 남기고는 힘겹게 발걸음을 옮겨 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홀로 남은 정진은 할머니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금 코 속을 파고드는 달콤한 향기에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창고문에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당포 담장 밖으로 퍼져나가는 냄새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향기는 더욱 짙고 멀리 퍼져나가 바람을 타고 마을 어귀를 지나 집집마다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은 갑자기 일손을 놓고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코를 킁킁거렸고, 젖을 먹던 아기들은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자지러지게 울며 더 달라고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개들은 허공을 향해 지저대거나 꼬리를 말고 구석으로 숨어들었고, 평소 온순하던 소들도 외양간을 들이받으며 거칠게 울어대어 마을 전체가 흉흉한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난다, 아니 꿀떡지는 냄새다 하며 침을 흘렸고, 그 냄새의 근원지가 전당포 쪽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정진은 마을의 동요를 직감하고 불안한 마음에 전당포 안에 있는 낡은 장부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과거의 기근과 이 전당포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먼지 쌓인 괴짝을 열자 좀이 슬고 누렇게 변한 종이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중 가장 낡은 장부 하나가 정진의 눈에 띄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치자 거기에는 끔찍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된 거래 내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쌀 한 되에 옷가락지 하나, 보리섬 아래 비단 이불 5채.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굶주림을 인질로 잡은 약탈이나 다름없는 기록들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기록은 더욱 처참해졌습니다. 쌀 반점박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제기 세트, 감자 몇 알의 집문서. 글씨는 점점 흘려 쓰여 있었고, 분놀림에는 당시 전당포 주인의 탐욕과 광기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장부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정진은 숨이 붙을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물건의 목록 대신 붉은 먹물로 거칠게 휘갈겨 쓴 기이한 문구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다. 먹어도 배가 고프다. 금을 씹어도 옥을 삼켜도 이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다. 내 살을 씹어 먹으면 배가 부를까? 그것은 사람이 쓴 글이라기보다는 악귀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굳게 닫힌 창고방 안에서 쿵쿵 하고 무언가가 벽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진은 소스라치게 놀라 장부를 떨어뜨렸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창고문을 향했습니다. 마치 그릇이 장부의 내용을 읽고 있는 정진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릇 속의 액체가 출렁거리는 소리가 벽을 타고 생생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정진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참고 문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반쯤 차 있던 그릇의 검은 액체가 누가 채워넣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그릇의 테두리 끝까지 차올라 넘칠 듯 찰랑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액체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그릇 밖으로 흘러넘치려 하고 있었고, 흘러넘친 액체는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다시 그릇 안으로 기어 올라가는 기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법칙을 완전히 무시한 채 끊임없이 스스로 증식하고 순환하는 저주받은 물질이었습니다. 정진은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가 말한 허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구하게 되는 끝없는 탐욕의 형상화였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죽어서도 채우지 못한 굶주림이 저 그릇 안에 고스란히 남아 이제는 살아있는 자들의 욕망을 먹이 삼아 몸집을 불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마을로 내려간 만석은 자신의 주막방에 틀어박혀 있었지만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독한 술을 연거푸들이 켰지만 입안에서는 씁쓸한 맹물맛만 날 뿐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코와 혀는 이미 전당포에서 맡았던 그 강렬하고 황홀한 향기에 완전히 지배당해 있었던 것입니다. 만석은 안주로 나온 기름진 고기전도 밀쳐내며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그 검은 그릇을 떠올렸습니다. 그건 분명 전설 속의 불로장생약이거나 왕들이 마시던 신비한 명주가 틀림없어. 그 늙은 할멈이 나를 겁주려고 헛소리를 한 거야. 혼자 독차지하려고 말이지. 탐욕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법입니다. 만석은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보다는 그릇을 차지해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고 급기야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 안을 서성거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가난한 선비 녀석이 뭘 알겠어. 내가 가서 그 그릇을 가져오면 그만이야. 그 물을 마시면 나는 천하의 기운을 얻고 다시는 배고픔 따위는 모르는 몸이 될 거야. 만석의 상상 속에서 그릇 안의 검은 물은 이미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낡은 낫을 챙겨들고 어둠이 짙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고 안개는 더욱 자욱해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정진은 전당포 마루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는데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바람소리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밥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처럼 들렸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이슬 소리는 침을 삼키는 소리처럼 들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제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그릇의 요사스러운 기운에 홀려 미쳐가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바스락거리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산짐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조심스럽고 은밀한 발소리였습니다. 정진은 숨을 죽이고 마당을 주시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담벼락 위로 불쑥 솟아오르는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림자는 능숙한 솜씨로 담을 넘어 마당으로 착지했는데 그 동작이 마치 먹이를 노리는 살개처럼 날렵했습니다. 정진은 그 그림자의 주인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만석이었습니다. 만석은 낮과는 달리 아무런 말도 없이 오직 창고 방만을 응시하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걸려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진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멈추시오. 이 밤중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무슨 짓입니까? 정진의 외침에 만석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지만 그 눈빛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공은 바늘처럼 수축되어 있었고 흰자위는 붉게 충혈되어 마치 악귀가 씌인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만석은 쉰 목소리로 낄낄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선비 양반, 좋은 건 나눠 먹어야지. 혼자서만 굴단지를 끌어안고 있으니 내가 직접 가지러 왔어. 비키시오. 내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오. 만석은 손에 든 낫을 휘두르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진은 뒷걸음질 치며 창고 문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무력이 없는 선비로서 흉기를 든 장정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만약 만석이 저 문을 열고 그릇에 손을 댄다면 할머니의 말씀대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닥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술도 음식도 아닙니다.
마시면 죽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정진은 필사적으로 호소했지만 만석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만석의 귓가에는 오직 그릇이 부르는 달콤한 노래, 소리만이 들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그를 점점 더 깊은 광기에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다가올수록 전당포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창고 안에선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벼락치듯 크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그릇이 만석의 방문을 환영하며 기뻐서 날뛰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액체가 뿜어내는 향기는 이제 역겨울 정도로 진해져서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끈적하게 달라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진은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질 뻔했지만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버텼습니다. 만석은 코앞까지 다가와 짐승처럼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정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비키라니까 내 뱃속에 거지가 들었어. 먹어도 배가 고프단 말이야. 만석이 고함을 지르며 정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정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만석의 힘에 밀려 마당 바닥으로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그 틈을 타 만석은 창고 문 앞으로 돌진하여 빗장을 부술 기세로 문을 흔들어댔습니다. 쾅, 쾅, 쾅. 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가 밤하늘을 찢어놓았고 그 소리에 맞춰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정진은 아픈 몸을 일으키며 절망적인 눈빛으로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빗장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고 마침내 낡은 나무 문이 힘없이 열리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는 그릇의 자태가 드러났습니다. 만석은 환희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그릇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정진은 안 돼 라고 외치며 뒤따라 들어갔지만 이미 만석의 손끝은 그 차갑고 매끄러운 그릇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릇 안에 가득 차 있던 검은 액체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솟구쳐 올라 만석의 팔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수많은 굶주린 잎들이 뭉쳐진 듯한 끔찍한 형상이었습니다. 만석은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감촉을 즐기는 듯 몽롱한 표정으로 자신의 팔을 휘감은 검은 액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침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눈동자는 탐욕으로 완전히 뒤집혀 흰자 위만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아, 드디어 먹는구나. 만석은 그릇을 양손으로 받쳐들고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정진이 그를 말리기 위해 손을 뻗었을 때 전당포 안에는 기괴한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인 바람이 몰아쳤고 호롱불이 꺼지며 두 사람은 완벽한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꿀꺽꿀꺽 무언가를 삼키는 소리와 그 뒤를 이어 터져나오는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꿀꺽거리는 소리가 멈추자 전당포 창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불안하고 위태로워서 정진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크게 느꼈습니다. 잠시 후 어둠을 뚫고 만석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기괴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으하하하, 맛있다. 세상에 이런 맛이 있다니. 임금님 수라상도, 천년 묵은 산삼도 이 맛에는 비할 바가 못돼. 만석의 목소리는 희열에 차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짐승의 포효처럼 갈라지고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어젖히며 바닥에 남은 검은 액체 한 방울까지 핥아먹으려는 듯 쩝쩝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정진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있던 부시쌈지를 꺼내어
힘겹게 불을 붙였습니다. 칙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고 호롱불 심지에 불이 옮겨붙자 방 안의 풍경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불빛에 비친 만석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와 턱 밑은 검은 액체로 범벅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먹물을 뒤집어 쓴 것 같기도 하고 검붉은 피를 토해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흰자위는 온데간데 없고 눈동자 전체가 수처럼 까맣게 변해버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공허하게 정진을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비 양반, 왜 이제야 불을 켜는 게요? 자, 보시오. 내 얼굴에 윤기가 흐르지 않소. 뱃속이 뜨끈한 것이 온몸에 힘이 넘쳐 흐르는 것 같소. 만석은 자신의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듯 중얼거렸지만 정진의 눈에는 그가 전혀 다른 존재로 보였습니다. 만석의 피부는 생기를 잃고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굵은 핏줄들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며 피부 아래서 튀어나올 듯 펄떡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이 아니라 몸 안의 생기가 그릇 속에 저주받은 액체에 의해 강제로 태워지고 있는 파멸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진은 뒷걸음질치며 벽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부르다며 만족해하던 만석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하다. 분명 배가 터질 듯 불렀는데 왜 다시 배가 고프지? 만석은 당황한 듯 자신의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포만감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를 1000배, 10,000배 더 강력한 허기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위장이 비어서 느끼는 배고픔이 아니라 영혼이 텅 비어버린 듯한 채워도 끝이 없는 빛 빠진 독과 같은 공허함이었습니다. 배고파. 배가 고파 죽겠어! 밥 줘! 고기 줘! 먹을 걸 내놓으란 말이야! 만석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는데 정진은 그릇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롱불 빛에 비친 그릇의 깨진 틈새로 보이는 단면은 흙으로 빚은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얗고 촘촘한 결. 그것은 분명 동물의 뼈. 아니, 사람의 뼈 조직과 똑같았습니다. 정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그릇은 흙으로 구운 것이 아니다. 굶어 죽은 사람의 해골을 깎아 만든 것이다. 전당포 주인이 죽은 자들의 원한과 굶주림을 담아내기 위해 가장 처참하게 죽은 자의 머리뼈를 그릇으로 삼았다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릇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여전히 검은 액체가 샘물처럼 퐁퐁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마셔버린 것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그릇에 깃든 아귀의 저주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아귀는 불교 설화에 나오는 목구멍이 바늘처럼 좁아 아무리 먹어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고 늘 굶주림에 시달리는 귀신입니다. 만석은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 아귀의 저주를 받아들였고 이제 인간의 육체를 가진 아귀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배고파 하는 환청이 수백 명의 목소리가 겹쳐져 웅성거리는 듯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만석은 미친 듯이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먹을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괴짝이 잘 구워진 갈비찜으로 보였고 바닥에 깔린 멍석이 고소한 누룽지처럼 보였습니다. 으아, 여기 맛있는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네. 만석은 괴짝으로 달려들더니
단단한 나무 모서리를 와작하고 깨물었습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이가 부러져 피가 튀었지만 만석은 고통을 느끼기는커녕 황홀한 표정으로 나무 조각을 우적우적 씹어 삼켰습니다. 입가로 흘러내리는 피를 고기 육즙이라도 되는 양 혀로 핥으며 그는 기괴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정진은 이 끔찍한 광경을 보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만석씨, 정신 차리시오. 그건 음식이 아닙니다. 나무 토막이란 말입니다. 정진이 소리치며 만석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지만 만석의 힘은 장사를 넘어선 괴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만석은 귀찮은 파리를 쫓듯 팔을 휘둘렀고 정진은 힘없이 날아가 반대편 벽에 처박혔습니다. 충격으로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정진은 아픔보다 눈앞의 현실이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만석의 눈이 이제는 정진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먹음직스러운 고기 덩어리를 보는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선비 양반, 자네한테서 참으로 구수한 냄새가 나는구만. 갓 지은 쌀밥 냄새 같기도 하고 푹 삶은 수육 냄새 같기도 해. 만석은 침을 질질 흘리며 엉금엉금 기어서 정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진은 등골이 오싹해지며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저주에 걸린 만석의 눈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그저 맛있는 음식으로 왜곡되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진은 급히 주위를 둘러보며 몸을 피할 곳을 찾았지만 좁은 창고방 안에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손에 잡히는 대로 빗자루를 집어들고 만석을 향해 겨누었지만 그 앙상한 가지들이 미쳐 날뛰는 아기를 막을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때 만석이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자신의 왼팔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의 팔뚝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가 바로 여기 있었네. 만석은 자신의 팔을 보며 입맛을 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의 살점이 부드럽고 기름진 족발이나 닭다리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극도의 굶주림과 환각이 겹쳐지면서 자기 신체에 대한 인식조차 사라지고 오직 먹어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게 된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멈추시오. 정진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만석은 짐승처럼 입을 크게 벌리더니 망설임 없이 자신의 팔뚝을 힘껏 물어뜯었습니다. 과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살점이 뜯겨나가고 선혈이 낭자하게 튀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고 기절했을 테지만 만석은 오히려 씹는 즐거움에 취해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이렇게 연하고 고소한 고기는 처음이야. 그는 자신의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려 옷을 적시는 줄도 모르고 뜯어낸 살점을 우물거리며 삼켰습니다. 정진은 그 참혹한 모습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탐욕이라는 괴물이 인간을 어디까지 추락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옥도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릇은 구석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진동하고 있었는데 마치 만석의 자해를 부추기고 그 끔찍한 식사를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릇 속의 액체는 만석이 피를 흘릴 때마다 더욱 높이 솟구쳐 올라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며 방 안을 검은 넷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흉흉한 기운을 느꼈는지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개들은 목이 터져라 찢어대고 닭들은 대를 치며 울어댔습니다. 전당포의 저주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를 뒤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진은 이대로 두면 만석이 자기 자신을 몽땅 먹어치우고 그 다음에는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해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아귀의 허기는 결코 혼자만의 파멸로 끝나지 않고 주변의 모든 생명을 먹어치울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진은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면서도 선비로서의 마지막 이성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무력으로는 저 괴물을 막을 수 없다.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근원을 끊는 것뿐이다. 그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삼신 할머니가 했던 말, 산 사람의 물건이 아니다. 굶어 죽은 자의 한,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채워지지 못한 배고픔이었습니다. 굶주림에 미쳐 죽어간 귀신을 달래는 방법이 단순히 힘으로 제압하거나 그릇을 깨뜨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빼앗거나 파괴하려 하면 할수록 아귀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뿐이었습니다. 만석은 이제 팔을 넘어 어깨까지 물어뜯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표정만큼은 잔치상을 받은 어린아이처럼 행복해 보여 더욱 기괴했습니다. 정진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어 창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만석의 시선이 잠시 자신의 몸을 먹는데 팔려있는 틈을 타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칼도 아니고 몽둥이도 아니었습니다. 정진의 머릿속에는 아귀를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진짜 밥이었습니다. 정진이 간신히 창고 문턱을 넘으려 할 때 만석이 고개를 획 돌려 정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피를 묻힌 채 씹던 것을 멈춘 만석의 눈동자가 다시 정진을 향해 번득였습니다. 어디가? 내 반찬이 도망가네. 만석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정진의 발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강철 같은 악력에 발목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정진은 비명을 삼키며 잡힌 발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만석은 그를 질질 끌어당겨 자신의 앞으로 가져오려 했습니다. 정진은 손톱이 빠지도록 문지방을 긁으며 버텼습니다. 놓으시오. 내 금방 돌아올 테니 자네 배를 채워줄 진짜 음식을 가져오겠네. 정진이 절박하게 외쳤지만 이성을 잃은 만석에게 그 말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만석은 정진의 다리를 들어올려 입을 벌렸습니다. 날카롭게 깨진 이빨들이 정진의 종아리를 파고들려는 찰나 마당에서 갑자기 환한 횃불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쿵, 쿵, 쿵 땅을 울리는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신 할머니가 마을 장정들을 이끌고 전당포 마당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등장에 만석은 잠시 주춤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강렬한 횃불빛이 어둠에 익숙해진 아귀의 눈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참혹한 방 안의 풍경을 보고 혀를 차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 미련한 것사, 제 살을 깎아먹는 욕심이 결국 내 놈을 집어삼켰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험과 함께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뒤따라온 마을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된 만석과 바닥을 기는 검은 액체를 보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할머니만은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할머니는 장정들에게 눈짓을 주어 정진을 구해내도록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장정들이 용기를 내어 몽둥이로 만석을 위협하며 달려들었고 그 틈을 타 정진은 간신히 만석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금세 다시 일어나 괴성을 지르며 사람들에게 덤벼들 기세를 보였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상처 부위에서는 피 대신 검은 액체가 흘러나와 바닥의 액체와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만석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귀신인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 그릇은 굶어 죽은 자의 해골입니다. 저자의 허기를 채우지 못하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정진의 외침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고 있다. 저것은 천년을 굶어도 채워지지 않는 아귀의 뱃속이지. 놈을 힘으로 누르려 해선 안 된다. 밥을 지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정성스럽고 따뜻한 밥을 지어 저 원한을 녹여야 해. 할머니의 말씀은 정진이 생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정진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전당포의 낡은 부엌에는 다행히 정진이 가져다 둔 쌀 한 줌과 가마솥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었습니다. 밖에서는 만석의 괴성과 마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정진은 귀를 막고 오직 밥 짓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악령을 퇴치하고 사람을 살리는 의식이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이 타오르고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하자 묘하게도 전당포를 감싸고 있던 비릿한 피 냄새와 섞여 구수한 밥 냄새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는 만석을 유혹하던 달콤한 향기와는 전혀 다른 투박하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산 사람의 냄새였습니다. 가마솥 뚜껑이 달그락거리며 하얀 김을 뿜어내자 부엌 안은 금세 구수하고 은은한 밥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화려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았지만 맞는 순간 꽁꽁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긴장했던 어깨가 절로 풀리는 어머니의 품속 같은 향기였습니다. 정진은 땀을 뻘뻘 흘리며 뜸이 잘 든 밥을 커다란 대접에 고봉으로 퍼담았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 쌀밥은 그 자체로 생명의 기운을 품은 순백의 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대접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결연한 표정으로 부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비켜주시오. 밥이 나갑니다. 정진의 외침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마당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장정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 만석의 팔다리를 붙잡고 있었지만 아귀의 힘을 얻은 만석은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여기저기로 내동댕이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핏자국과 검은 액체가 뒤섞여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향해 끊임없이 먹을 것을 내놓으라며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삼신 할머니만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주문을 외듯 낮은 목소리로 만석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정진이 들고 나온 하얀 쌀밥의 김이 마당에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놀랍게도 그토록 광기에 사로잡혀 날뛰던 만석이 밥 냄새를 맡는 순간 거짓말처럼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의 콧구멍이 크게 벌렁거렸고 검게 변해버린 눈동자가 천천히 정진의 손에 들린 밥그릇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전당포 그릇이 뿜어내던 달콤하고도 역겨운 향기에 마비되었던 그의 감각이 투박하지만 진실된 곡식의 향기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이 먹이를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반응이었습니다. 만석의 입에서 흐르던 침이 멈추고 거칠게 몰아쉬던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정진은 사람들이 만석을 놓아주도록 눈짓을 하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칫하면 다시 폭주하여 공격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정진은 두려움을 꾹 누르고 따뜻한 눈빛으로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씨, 이것 보십시오. 진짜 밥입니다. 당신의 살을 뜯지 않아도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배를 채울 수 있는 따뜻한 밥입니다. 정진은 갓 지은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만석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만석의 피 묻은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만석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움찔거렸습니다. 그의 뱃속에 들어앉은 아귀는 이 순수한 음식을 거부하려는 듯 만석의 위장을 비틀어 고통을 주었습니다. 만석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다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고 바닥에 놓여있던 검은 그릇도 윙윙거리며 진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정진이 가져온 밥을 먹지 말라고, 저것은 독이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진은 물러서지 않고 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세요. 이건 산 사람의 정성입니다. 춥고 배고팠던 그 귀신도, 그리고 욕심에 눈이 멀었던 당신도 이 따뜻한 한 숟가락이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입술을 천천히 벌렸습니다. 그리고 정진이 넣어주는 밥 한 숟가락을 조심스럽게 받아 먹었습니다. 입안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쌀알이 씹히는 순간 만석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맛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뱃속을 긁어대던 차가운 칼날 같은 허기가 따뜻한 온기에 의해 스르르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릇의 검은 액체가 주던 가짜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뱃속 깊은 곳부터 채워지는 묵직하고 안온한 포만감이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만석은 우물우물 밥을 씹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해. 너무 따뜻해. 만석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밥을 목구멍으로 넘기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만석의 몸을 잠식하고 있던 검은 기운이 마치 햇빛을 받은 안개처럼 피어오르더니 허공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시에 바닥에 떨어져 있던 해골 그릇이 비명을 지르듯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릇 안에 담겨있던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검은 액체는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지며 검은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아귀의 저주가 산 사람의 온기 어린 밥상 앞에서 힘을 잃고 소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밥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만석은 어린아이처럼 입을 벌려 넙죽넙죽 밥을 받아 먹었고 한 숟가락 들어갈 때마다 그의 얼굴색은 점점 사람의 혈색을 되찾아갔습니다. 흉측하게 튀어나왔던 핏줄이 가라앉고 검게 변했던 눈동자가 다시 본래의 갈색으로 돌아왔습니다. 팔을 물어뜯어 생긴 끔찍한 상처에서도 검은 피가 멈추고 붉은 선혈이 배어나오며 치유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고 삼신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밥 한 그릇이 다 비워질 때쯤 만석은 제정신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가에 묻은 밥풀과 피를 닦아내며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빈 대접을 들고 있는 정진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만석은 수치심과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내가 미쳤었소. 내 욕심에 눈이 멀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소. 나를 죽여주시오. 그의 울음소리는 처절했지만 더 이상 귀신 들린 괴물의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정진은 조용히 만석의 어깨를 감싸 안아 일으켰습니다. 살아있으니 된 것입니다. 저 그릇에 깃든 원혼도 당신이 진심으로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에 위로를 받고 떠났을 겁니다. 굶주림은 죄가 아니지만 남의 굶주림을 이용하려 했던 마음이 화를 부른 것이지요. 정진의 말에 만석은 더욱 서럽게 울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미움 대신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들 역시 가난과 배고픔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욕망에 휘둘려
파멸 직전까지 갔던 만석을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삼신할머니가 다가와 지팡이로 깨진 그릇 조각들을 가리켰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들은 이제 검은 광택을 잃고 그저 사가서 부서지기 쉬운 오래된 뼈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마. 이름 모를 굶주린 영혼들이 이제라도 배불리 먹고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죄를 올려야겠다. 할머니의 말씀에 마을 장정들이 나서서 뼈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수습했습니다. 전당포를 짓누르던 무겁고 습한 공기가 걷히고 밤하늘의 구름 사이로 맑은 달빛이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진정되자 긴장이 풀린 탓인지 정진도 다리가 풀려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밥그릇을 쥐느라 붉게 물들어 있었고 옷은 땀과 그을음으로 엉망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만석은 정진에게 몇 번이고 절을 하며 사죄했고 정진은 그저 쓴 웃음을 지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제대로 된 밥상을 다시 차려 함께 드십시다.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어서 들어가 쉬시지요. 정진의 말에 만석은 눈물을 훔치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하지만 마을 장정들의 부축을 받으며 전당포를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전당포에는 다시 정진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더 이상 귀신 나오는 흉가가 아니었습니다. 마당에는 사람들이 오고 간 온기가 남아 있었고 부엌 아궁이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타닥거리며 따뜻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정진은 깨끗해진 창고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릇이 있던 선반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가 허전하기보다는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창문을 활짝 열어 밤바람을 맞으며 오랫동안 이 집에 갇혀 있었을 배고픈 영혼들에게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안개가 걷히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진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흩어진 만석의 핏자국과 난동의 흔적들을 쓸어냈습니다. 슥싹, 쓱싹하는 빗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젯밤의 공포는 마치 꿈처럼 느껴졌고 아침 햇살은 전당포의 낡은 기와와 기둥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정진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이제 이곳은 닫힌 공간이 아니라 누구든 들어와 배고픔을 달래고 글을 배울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터였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마을 아이들 몇 명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소동을 듣고 무서워서 오지 못할 법도 한데 아이들의 맑은 눈에는 두려움보다 새로운 선생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 보였습니다. 선비님, 여기서 글 가르쳐 주신다면서요. 정말 귀신은 없어진 건가요? 한 아이가 용기를 내어 묻자 정진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귀신은 따뜻한 밥을 먹고 배가 불러서 다 떠나갔단다. 이제 여기에는 맛있는 글 냄새만 가득할 거야. 정진은 아이들을 마당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남아있던 식은 밥을 긁어 모아 솥뚜껑에 올리고 물을 부어 누룽지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숭늉 냄새가 다시 한번 전당포를 채웠고 아이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입맛을 다셨습니다. 거창한 잔치 음식은 아니었지만 함께 둘러앉아 나누어 먹는 그 소박한 아침상은 세상 무엇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아귀의 저주가 휩쓸고 간 자리에 비로소 사람 사는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전당포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구는 김치를 가져오고 누구는 나무를 묻혀와 정진과 아이들의 아침상에 보탰습니다. 어젯밤의 공포를 함께 이겨낸 덕분인지
마을 사람들과 정진 사이에는 끈끈한 유대감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삼신할머니도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시며 이제야 이 집 주인이 제대로 찾아왔구나 하고 중얼거리셨습니다. 무영리의 안개 낀 전당포는 그렇게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마을의 일부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차가운 북풍이 물러가고 무영리 골짜기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음산하고 흉흉했던 전당포의 기와지붕 위에도 이름 모를 들꽃씨앗이 날아와 파릇파릇한 새싹을 틔웠고 귀신이 나올 듯 삐걱거리던 대문은 이제 활짝 열려 누구라도 드나들 수 있는 환영의 문이 되었습니다. 겨우 내 마을을 휘감았던 짙은 안개도 아침 햇살에 밀려 사너리로 물러나니 마을은 예전의 칙칙한 회색빛을 벗고 생동감 넘치는 연두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그 버려진 전당포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예전에는 밤마다 들리던 정체불명의 울음소리와 비명 대신 이제는 낭낭하고 청아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마을에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 천, 따, 지, 거물, 현, 누루황. 아이들의 목소리는 마치 봄,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맑고 경쾌하여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쌓인 묵은 근심조차 씻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정진은 약속대로 전당포를 정리하여 작은 서당을 열었고 마을 아이들을 모아 글과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귀신 나온 집이라며 아이 보내기를 주저하던 부모들도 정진의 인품과 확 달라진 집의 기운을 보고는 하나둘씩 아이들의 손을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고운 모래가 깔렸고 흉측한 그릇이 놓여있던 창고방은 문을 떼어내고 햇볕이 잘 드는 책방으로 개조되어 묵향이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그 무렵 서당으로 덩치 큰 사내 하나가 지게 가득 장작을 지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만석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아귀의 저주에 씌어 자신의 살까지 뜯어먹으려 했던 그 광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검게 그을린 건강한 피부에 땀방울을 달고 있는 순박한 일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욕심으로 불렸던 뱃살이 쏙 빠져 홀쭉해졌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맑고 깊어져 있었습니다. 만석은 마당 한 구석에 장작을 부려놓으며 땀을 훔치고는 정진을 향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분장님, 날이 아직 쌀쌀하니 군부를 넉넉히 떼셔야 합니다. 아이들 엉덩이가 따뜻해야 글도 잘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만석의 목소리에는 거만함 대신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진은 하던 일을 멈추고 다가와 만석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귀한 땔감을 그냥 가져다 주시니 몸 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라도 받으시라니까요. 하지만 만석은 손사래를 치며 정색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지난날 저지른 죄를 씻으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훈장님이 주신 밥 한 그릇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짐승이 되어 산속을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이 장작은 제 마음의 빚을 갚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마십시오. 만석은 그 사건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남의 것을 탐하던 그가 이제는 가진 재산을 털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험한 일을 하며 소박하게 살아가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릇 속에 검은 물이 주던 거짓된 포만감은 결국 자신을 파먹어 들어가는 독이었으며 진정한 배부름은 남과 나누는 마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석은 가끔 멍하니 자신의 팔에 남은 흉터를 어루만지곤 했는데 그것은 후회의 상처가 아니라
다시는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의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서당은 단순히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곳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해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마을 아낙네들이 각자 집에서 만든 반찬을 조금씩 들고 서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훈장님, 오늘 쑥을 뜯었는데 향이 좋아 국을 좀 끓여봤어요. 우리 집 암탉이 알을 많이 낳아서 좀 가져왔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들이었지만 콩 한쪽도 나누려는 마음들이 모이자 서당의 부엌은 언제나 풍성했습니다. 정진은 그 정성들을 모아 커다란 솥에 밥을 짓고 국을 끓여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둘러앉아 점심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날은 마을 잔치라도 열린 듯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봄나물이 지천으로 널린 시기라 마을 사람들은 산과 들에서 갓 뜯어온 취나물, 고사리, 도라지 등을 한가득 가져와 마당에 펼쳐놓았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알싸한 나물 향기가 전당포의 묵은 먼지 냄새를 완전히 밀어내고 그 자리를 향긋한 봄 내음으로 채웠습니다. 정진은 커다란 양푼에 갓 지은 보리밥을 퍼담고 갖가지 나물과 고추장을 넣어 쓱쓱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고추장과 푸른 나물이 하얀 밥과 어우러지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자, 다들 이리 와서 한 숟가락씩 드십시오. 혼자 먹으면 한 끼지만 같이 먹으면 잔치 아니겠습니까? 정진의 말에 아이들은 물론이고 밭일을 하다가 잠시 들른 농부들, 지나가던 나그네까지 모두가 마당 평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맛있다 하며 감탄하는 소리,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왁자지껄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과거 이곳이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이 물건을 맡기며 눈물을 흘리던 장소였다는 사실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완벽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만석도 사람들 틈에 끼어 비빔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습니다. 입가에 고추장을 묻힌 채 허허 웃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옆집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밥을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그릇 속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이 탔는데 이 비빔밥은 한 숟가락만 먹어도 속이 든든하구나. 신기한 일이야. 아귀의 저주는 채울수록 비워지는 역설이었지만 나눔의 밥상은 비울수록 채워지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만석은 옆에 앉은 아이에게 자신의 밥그릇에 있던 나물을 얹어주며 난생 처음으로 주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른한 오후가 되자 삼신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마실을 나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툇마루에 앉아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진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드리자 할머니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이곳의 터가 안정을 찾았구나. 땅에 스며들었던 원한들이 사람들의 온기에 녹아 다 하늘로 올라갔어. 자네가 큰 일을 했네. 할머니의 칭찬에 정진은 고개를 숙이며 겸손해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길을 알려주셨고 마을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이지요. 저는 그저 문을 열어두었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정진의 손등을 토닥이셨습니다.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어려운 법이지. 마음의 문도 집의 문도 말이야. 닫아 걸면 그 안에서 썩고 터져 터지지만 활짝 열어져 치면 바람이 통하고 볕이 들어 새 생명이 자라는 것이요. 저 만석이를 보게나 욕심으로 꽉 닫혀있던 놈이 마음을 여니 저렇게 사람 구실을 하지 않나. 할머니의 시선 끝에는 아이들을 등에 태우고 말놀이를 해주고 있는 만석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에 섞여 만석의 굵은 웃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아이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마을 사람들도 내일을 기약하며 흩어졌습니다. 북적거리던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예전의 그 적막함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쓸쓸함이 아닌 충만함이 남긴 여운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정진은 뒷정리를 마치고 마루 끝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전당포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달빛 아래서 낮에 심어놓은 꽃나무들이 숨을 쉬듯 살랑거렸습니다. 정진은 문득 창고방, 이제는 책방이 된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그릇이 놓여있던 그 선반 자리는 이제 텅 비어 있었지만 정진은 그곳에 투박한 질그릇 하나를 새로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보석도 기이한 액체도 아닌 그저 뒷산 약수터에서 떠온 맑은 물 한 그릇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욕망을 비우고 마음을 맑게 하겠다는 정진의 다짐이자 혹시라도 이곳을 지나갈 배고픈 영혼들이 있다면 목이나 축이고 가라는 작은 배려였습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고맙다, 고맙다 하고 속삭이는 옛 주인들의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정진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배고파라는 절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개구리 우는 소리, 풀벌레 우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마을의 다듬이질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정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는 달콤한 유혹의 향기가 아니라 흙내음과 풀내음이 섞인 건강하고 신선한 밤의 향기였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정진이 눈을 떴습니다. 만석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 보자기에 쌓인 것을 들고 쭈뼛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훈장님, 만석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이건 낮에 비빔밥이 너무 맛있어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자랑했더니 훈장님 야참으로 드시라고 쑥개떡을 좀 쪘다지. 뭡니까? 만석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내밀었습니다. 정진은 환하게 웃으며 만석을 마루로 청했습니다. 마침 출출하던 참이었는데 잘 되었습니다. 이리 올라와서 차 한 잔과 함께 드시죠.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마주 앉아 쑥개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쫀득하고 향긋한 떡맛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훌륭했습니다. 만석은 떡을 오물거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훈장님,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배가 부르다는 건 위장이 꽉 찬 게 아니라 마음이 꽉 찬 거라는 걸요. 이 떡 한 조각을 나누어 먹는데 왜 이리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정진은 찻잔을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귀 그릇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채우려 하면 비워지고 나누려 하면 채워진다는 이치 말입니다. 이제 만석 씨는 그 깨달음을 얻었으니 천하의 누구보다 부자이십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달빛에 실려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을을 감싸고 있던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어둠마저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무영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무섭거나 차갑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아늑한 어둠이었습니다. 전당포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제비가족도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이 들었고 마당의 멍멍이도 편안하게 코를 골았습니다. 정진도 방으로 들어가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눕자마자 몰려오는 나른한 졸음 속에 그는 문득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이웃들의 정겨운 사투리,
만석의 진심 어린 눈물,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온기. 이제 이 마을에 버려진 전당포는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꿈을 키우고 사랑을 나누는 희망의 서당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키는 것은 무서운 저주가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위하는 배려였습니다. 정진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넓은 들판을 거닐었고 그곳에는 황금빛 벼 이삭이 풍요롭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굶주리지 않고 누구도 욕심내지 않는 세상. 그것은 이제 꿈이 아니라 정진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내일의 모습이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욕심 많은 그릇은 깨져 흙으로 돌아갔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따뜻한 등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그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배부르고 등 따뜻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